뭐라고 내 다리를 고칠 수 있다고. 젊은 아가씨 지금 불구자 앞에서 무슨 장난을 치는 거야. 남자의 고함 소리가 2층의 넓은 방을 가득 채운 무서울 정도로 적막한 공기를 찢어 발겼습니다. 그것은 이도현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50세의 남성 한때 상업계를 호령하며 수많은 경쟁자들이 두려워했던 이름. 그러나 지금은 값비싼 휠체어 위에 웅크리고 앉아 무기력하게 있는 사람을요. 그는 젊은 아가씨에게 소리치고 있었고 얼굴은 분노와 놀라움으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 그의 얼굴은 자존심이 상에 일그러지고 뒤틀려 있었습니다. 모욕감. 그는 자신이 놀림감이 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아. 정말 네 말대로 할 수 있다면 10억 원을 주지. 하지만 똑똑히 기억해 나를 속인다면 그 대가는 결코 싸지 않을 거야. 10억 원.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홧김에 내뱉은 도발치고는 미친 액수죠. 하지만 그때는 돈 냄새와 극도의 절망이 섞인 그 말이 저 차가운 저택 안 사람들의 운명을 바꿀 여정의 시작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광기 속에서 내뱉은 약속, 그리고 이 집에 막 발을 들인 22살 아가씨의 기이할 정도의 침착함 사이에서 말이죠. 더 자세히 이야기해 드리자면 모든 일은 사실 그날 이른 아침 부산 바다에 따가운 햇살이 차에 아침 안개를 걷어내기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부산 날씨는 다소 흐렸고 바닷바람은 짠내와 늦가을의 쌀쌀함을 싣고 불어왔습니다. 부자들이 서로 엉겨붙어 그들만의 성을 쌓고 사는 해운대. 그곳에 마치 고독한 요새처럼 우뚝 솟은 저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높은 담벼락, 굳게 닫힌 높은 대문은 보는 것만으로도 외부인 출입 금지, 라는 냉담하고 거리감 느껴지는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기름칠이 안 된 경첩이 끽끽거리는 소리를 내며 육중하고 검은 철문이 서서히 열렸고 막 도착한 낡은 택시 한 대를 집어삼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48세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 한지민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정하고 깨끗하게 차려 입었지만 회색 코트는 어깨가 달아 있었습니다. 다만 다림질은 반듯하게 되어 있었죠. 얼핏 보아도 고생에 익숙하지만 품위는 잃지 않으려는 사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젊은 아가씨 그녀의 딸 박수민이 함께 있었습니다. 수민은 올해 대학을 막 졸업한 대략 23세쯤 되어 보였습니다. 눈은 맑았지만 그 깊은 곳에는 무언가 기묘한 확고하면서도 세상에 무심한 듯한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초호화 저택에 들어설 때의 기분을 아시나요? 엄청난 압박감이 느껴집니다. 건축물의 웅장함뿐만 아니라 육체 노동자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돈의 위세 때문이죠. 지민 씨의 얼굴은 눈에 띄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이 빚더미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후 이런 고급스러운 곳에서 가정부 겸 관리인으로 일하는 첫날이었으니까요. 조금만 실수해도 바로 해고당할 수 있고 지금 일자리를 잃으려면 모녀는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었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속삭이며 팔을 살짝 쥐었습니다. 수미나 엄마 말 명심해. 여기 들어오면 눈은 밝아야 하고 귀는 밝아야 하지만 입은 무겁게 닫아야 한다. 부자들은 꼬치꼬치 캐묻는 걸 제일 싫어해. 넌 오늘 엄마 짐 정리만 도와주고 일 끝나면 바로 하숙집으로 돌아가라. 엉뚱한 데 돌아다니지 말고. 수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전혀 두려워하거나 위축된 기색이 없었습니다. 엄마의 걱정과는 정반대로 그녀는 여기저기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녀의 크고 동그란 눈은 관리의 손길이 닿지 않은 넓은 정원, 시든 장미덤불 사이로 자라난 잡초들을 꼼꼼히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하려는 듯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진 거대한 3층 건물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녀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대문을 통과하는 첫 발을 내디딘 순간부터 그녀처럼 예민한 사람은 이곳을 뒤덮고 있는 우울하고 무거운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새로운 사람이 왔네. 며칠이나 버티나 보자. 정원 구석 다듬어진 나무 뒤에서 기존 하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사 어디나 그렇듯 텃세는 존재하기 마련이고 특히 이런 부잣집에서는 감시의 눈길이 더 무섭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를 냈다거나 먼지 한 톨을 남겼다는 이유로 쫓겨난 이전 가정부들에 대해 속삭였습니다. 지민 씨도 들었지만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딸의 손을 끌어 현관 쪽으로 더 빨리 발걸음을 옮길 뿐이었습니다. 최 집사가 그들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60이 넘은 그는 반백의 머리를 뒤로 말끔하게 넘기고 몸에 딱 맞는 검은 정장 차림으로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평생 상류층을 모셔온 사람, 특유의 원칙적이고 딱딱한 태도가 몸짓 하나하나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모녀를 훑어보더니 수민에게 잠시 탐색하는 듯한 시선을 멈추었다가 지민 씨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이 한지민 씨 맞습니까? 저는 최 집사입니다. 이력서는 아주 좋더군요. 하지만 이 집의 첫 번째 규칙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지요. 절대 정숙할 것. 회장님은 소음을 싫어하시고 동정심은 더더욱 싫어하십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회장님께 인사드리고 일을 시작하죠. 그들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윤이 나지만 차가운 느낌의 오크나무 계단은 조용한 발걸음 소리조차 사람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회장실 문은 복도 끝에 있었는데 마치 무덤 입구처럼 거대하고 육중했습니다. 최 집사가 규칙적인 리듬으로 노크를 3번 했습니다. 들어와. 거칠고 생기 없는 목소리가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도현의 방은 광활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침실이라기보다는 동굴 같았습니다. 와인빛 벨벳 커튼이 꽉 닫혀 있어 틈새로 비집고 들어오려는 몇 줄기 약한 햇살만이 소독약 냄새와 비싼 향초 냄새가 섞인 탁한 공기 속 부유하는 먼지를 비출 뿐이었습니다. 그 희미한 어둠 속에 이도현이 최신형 전동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신문에서 도현의 옛날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한때 날카로운 눈빛과 활력 야망으로 가득 찬 풍차에 좋은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앉아 있는 남자는 과거의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퀭한 얼굴 깎지 않아 덥수룩한 수염 햇빛을 보지 못해 창백한 피부. 축 늘어진 다리는 헐렁한 바지 속에서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눈이었습니다. 그 눈 깊은 곳에는 4년 동안 억눌린 울분과 분노가 덩어리져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 전체에 그리고 여전히 살아있는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난 듯했습니다. 새로운 가정부 한지민입니다. 지민 씨는 허리를 구입도로 숙여 인사했고 상대방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 때문에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수민도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도현은 건성으로 고개만 까딱했을 뿐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태블릿 화면 위를 움직이며
오르락 내리락 하는 파란색과 빨간색 주식 차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곳의 사람들은 고장나면 교체하는 도구일 뿐 이름 따위는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민의 침묵이 그를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보통 새로 온 사람들은 벌벌 떨거나 빨리 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이 아가씨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눈을 들어 자신의 방에 낯선 사람이 한 명 더 있는 것을 보고 불쾌하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넌 누구지? 왜 내 방에 낯선 사람이 있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으르렁거렸고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지민 씨는 당황하며 서둘러 해명했습니다. 아, 회장님. 제 딸 박수민입니다. 학교를 막 졸업하고 일자리를 구하는 중인데 오늘 제 짐 옮기는 것과 주방 정리하는 것만 도와주러 왔습니다. 회장님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다 했으면 당장 꺼져. 내 집이 시장통이 되는 건 딱 질색이니까. 그걸로 끝인 줄 알았습니다. 지민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딸의 손을 잡아 끌고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미는 이상했습니다. 그녀는 그 무례한 태도에도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도연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휠체어에 머물렀다가 그의 움직이지 않는 다리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세간 사람들이 그에게 보내는 호기심이나 동정의 눈빛이 아니라 무언가 분석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고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머릿속으로 무언가 깊이 계산하는 듯했습니다. 숨이나 가자. 지민 씨가 작게 재촉했고 손에 땀이 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 주인의 변덕스러운 성격이 해운대 일대에서 유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미는 여전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더니 갑자기 성숙하고 차분하며 또렷한 목소리로 그 음침한 방 한가운데서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요, 의사 선생님이 다리에 대해 뭐라고 하셨나요? 쿵, 그때 그 공간이 얼마나 조용해졌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옆에 있던 최 집사는 눈이 휘둥그레져 입을 딱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민 씨는 얼굴에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세상에 내 딸이 지금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지? 상처 입은 용의 가장 큰 아픔. 그 영린을 대놓고 건드리다니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가늘어지며 붉은 핏발이 섰습니다. 그는 눈앞의 젊은 아가씨를 마치 기이하고 건방진 생명체 보듯 쳐다보았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아무도 그에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던가 사람들은 그의 등 뒤에서 수군대거나 사고, 불편함 같은 미사역으로 애둘러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는 대놓고 물어본 것입니다. 방금 뭐라고 했지? 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며 폭풍전야를 알렸습니다. 수미는 동요하지 않고 반복했습니다. 물었습니다. 의사가 다리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렸냐고요? 아저씨의 안색과 앉아 계신 모습을 보니 다리가 실제로 죽기 전에 아저씨가 먼저 포기하신 것 같아서요. 수미나 닥쳐. 지민 씨가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딸의 입을 틀어막고는 도연을 향해 머리가 땅에 닿도록 굽실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애가 아직 어려서 철이 없어 헛소리를.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당장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광기는 이미 폭발했습니다. 그것은 지난 몇 년간 잿더미 속에서 타오르던 불씨가 바람을 만나
거세게 타오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태블릿 피자를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우당탕 귀를 찢는 파열음이 울렸습니다. 거기서 그어 도현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누가 포기했다고? 네가 나에 대해 뭘 안다고 감히 함부로 짓거려 코도 안 닦은 어린 것이. 도현은 휠체어를 몰고 수민을 향해 무섭게 돌진했고 지민 씨는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서며 딸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수민은 부드럽게 엄마의 손을 치우고 한 발 앞으로 나가 분노한 남자와 정면으로 마주섰습니다. 저는 물리치료를 공부했고 제 아버지는 한의사셨어요. 수민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기이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아저씨의 근육이 위축되는 건 척수 손상 때문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으로 인한 기혈의 막힘 때문인 게 보여요. 아저씨는 분노하고 있고 증오하고 있고 그 모든 부정적인 기운을 다리로 몰아넣고 있어요. 스스로를 벌하기 위해 다리가 죽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죠. 수민의 말은 골마 터진 도현의 심장을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만난 지 몇 분 만에 어떻게 저렇게 내 속을 꿰뚫어 볼 수 있지 적나라하게 까발려진 기분에 그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는 권력과 돈으로 이 가난한 아가씨의 오만함을 짓밟고 싶었습니다.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신이라도 돼. 아니면 살아있는 성인이라도 되나. 도연이 비웃었고 그 미소는 비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미국 독일의 권위 있는 교수들도 고개를 저으며 포기했어. 영구 손상이라고 영구 그 말뜻을 알아 다시는 걸을 수 없다는 뜻이야. 그들은 육체를 고치지만 저는 영혼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수민이 불타는 눈빛으로 받아쳤습니다. 아저씨가 허락하신다면 제가 다시 일어서게 해드릴 수 있어요. 전 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그 운명적인 대화로 이어진 것입니다. 뭐라고 내 다리를 고칠 수 있다고. 젊은 아가씨, 지금 불구자 앞에서 무슨 장난을 치는 거야. 도현은 소리를 지르더니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무명의 계집애, 가정부의 딸 주제에 가슴을 치며 억만장자의 난치병을 고치겠다고 나서다니. 좋아, 네가 장난을 치고 싶다면 어울려주지. 현실이 얼마나 가혹한지 보여줘서 정신 차리게 하고 그 허풍 떠는 입을 다물게 해주마. 좋아, 정말 할 수 있다면 10억 원을 주지. 지금 당장 차용증을 써주겠어. 하지만 반대로 네가 실패한다면 네가 그저 사람들을 현혹하려고 허풍 떤 거라면. 도현은 수민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고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평생 너와 내 어미는 이 한국 땅에서 고개를 들고 살 수 없을 거다. 사기죄 죽어 침입죄로 고소해서 죽는 게 나을 정도로 만들어주지. 내기할 텐가. 숨 막히는 방 안에서 지민 씨는 무릎을 꿇고 빌고 싶었습니다. 10억 원은 상상할 수도 없는 액수지만 실패의 대가는 1000배 더 무서웠습니다. 그녀는 딸의 옷소매를 꽉 잡고 제발 조용히 하고 사과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마음의 상처를 가진 22살 수미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핏발 선 도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기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전 아저씨의 10억 원을 펑펑 쓰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기면 그 돈으로 제 요구 사항 하나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해 주셔야 할 게 있어요. 뭔데?
도연이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커튼을 여세요. 방 안에 죽음의 냄새가 너무 진동해서 다리가 숨을 못 쉬겠어요. 도연은 잠시 멍해졌습니다. 이 아가씨의 대담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화가 나서인지 아니면 마음 깊은 곳에서 미친 호기심이 일어서인지 그는 최 집사에게 손짓했습니다. 커튼 열어. 최 집사가 떨면서 창가로 가서 커튼 줄을 세게 당겼습니다. 좌르륵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눈이 부시고 강렬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날렸습니다. 도연은 눈을 찡그리며 손을 들어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햇빛을 본 게 얼마 만인가. 빛은 방 안의 모든 지저분함과 황폐함, 그리고 거울 속 자신의 초라함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좋아. 게임 시작이다. 도연이 위협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지민 씨가 수민을 방에서 끌어내 부엌까지 데리고 내려오고 나서야 그녀는 겨우 숨을 크게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딸의 손을 놓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가슴을 부여잡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너 미쳤어. 수민아, 정말 미쳤어. 어떻게 감히 그 사람과 내기를 해. 그 사람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거 몰라. 지민 씨는 울면서 나무랐습니다.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빚 갚고 널 챙기기 위해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했을 뿐이야. 왜 이런 화를 자초해? 수미는 물 한 컵을 따라 엄마에게 건넸습니다. 표정은 부드러워졌고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엄마 옆에 앉아 거친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안 미쳤어. 아빠가 가르쳐 준 거 기억나? 아빠는 현대의학이 아주 훌륭하지만 놓치는 것들이 있다고 했어.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을 만든다고. 난 그 사람 눈에서 절망뿐만 아니라 자기 처벌을 봤어. 그 사람은 매일 스스로를 죽이고 있어. 내가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 그 사람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 그 방에서 서서히 죽어갈 뿐이야. 하지만 그건 우리 일이 아니야. 우린 고용인이라고. 엄마, 우리 아빠 병 고치느라 빚졌잖아. 병 앞에서 무력한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잖아. 난 죽어가는 걸 보고도 안구할 순 없어. 특히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땐 더더욱. 그리고 엄마 생각해봐. 그 사람은 화풀이할 대상, 살아갈 목표가 필요해. 내가 그 목표를 준 거야. 내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목표 말이야. 지민 씨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성격을 알죠. 어릴 때부터 수미는 고집이 세고 남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재능 있었지만 불운했던 한의사 아버지는 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딸에게 혈자리와 기공에 대한 지식 그리고 깊은 인생 철학을 모두 전수했습니다. 수미는 의대에 합격했지만 학계의 냉담함을 견디지 못해 그만두고 돌아와 아버지의 책들을 독학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어쩌겠니. 하지만 엄마랑 약속해, 정말 조심해야 해. 그 사람은 간단한 사람이 아니야. 그날 밤 넓은 저택 안에서 두 사람은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1층 한여방에서 수미는 임에 팔을 얹고 캄캄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도현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흉포함은 내면에서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는 영혼을 감추기 위한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직감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 다리는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다고.
주인의 의지와 함께 겨울잠을 자고 있을 뿐이라고요. 2층에서는 이도현이 넓은 방 한가운데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커튼은 다시 닫혔지만 아침에 비쳤던 빛의 감각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무감각, 썩은 나무 토막 2개처럼 무거웠습니다. 고친다고 도연은 쓴웃음을 지으며 독한 술을 한 잔 따랐습니다. 그는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독한 술 기운이 코를 찌르고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지만 얼어붙은 심장은 녹일 수 없었습니다. 기억이 검은 밀물처럼 밀려와 그를 고통 속에 잠기게 했습니다. 4년 전 그 운명의 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큰딸 예은이의 대학 졸업장을 받으러 간 날이었습니다. 예은 22살의 아름답고 똑똑한 딸, 인생의 가장 큰 자랑. 딸은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가업을 이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내가 운전할게. 내가 아빠 엄마 태우고 가서 축하해주고 싶어. 예은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었죠. 언제나 딸바보였던 그는 새 스포츠카의 운전대를 딸에게 맡겼습니다. 그는 조수석에, 아내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가족은 웃음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 차선에서 제어를 잃은 트럭이 돌진해 왔습니다. 운전 경험이 미숙했던 예은이는 당황했습니다. 아빠, 딸의 마지막 비명소리가 매일 밤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몸을 날려 핸들을 잡고 방향을 틀려고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차는 튕겨나가 고속도로 위를 여러 번 굴렀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살아 있었지만 다리의 감각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내와 딸 모두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만 살아남았습니다. 운전한 건 딸인데 살아남은 건 그였습니다. 딸에게 운전을 맡겼다는 죄책감, 아내와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그 어떤 육체적 고통보다 더 끔찍하게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왜 나야? 왜 나도 같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 도현은 마음속으로 절규했고 퀭한 광대뼈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그는 이 방에 스스로를 가두고 모든 치료와 모든 기쁨을 거부하며 자신을 벌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딸에게 빚을 갚기 위해 고통받아야 했고 불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디서 굴러먹던 계집애 하나가 튀어나와 그의 개인적인 지옥에 난입해 그더러 포기했다고 말하고 치료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뭘 안다고 생명의 대가에 대해 뭘 안다고 도연은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될 정도로 술잔을 꽉 쥐었습니다. 조하 박수민, 나를 치료하고 싶다고 이 미친놈의 성격을 얼마나 견디나 보자. 다음날 아침 해가 완전히 뜨기도 전에 도현은 요란하게 호출벨을 눌렀습니다. 최 집사가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그 계집애 불러와. 당장 수민이 방에 들어섰을 때 도현은 창문을 등지고 앉아 있었고 무릎 위에는 두꺼운 진료 기록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의자를 돌려 수민의 앞에 있는 탁자의 파일을 내던졌습니다. 퍽, 먼지가 일었습니다. 읽어봐. 네가 글을 읽을 줄 알고 네가 자랑한 의학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도현이 도발적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독일의 슈미트 교수 서울대병원 김 교수의 소견서야. 모두 이렇게 말했지. 운동신경 3번, 4번, 완전 절단.
척수 손상 레벨 TDB, 회복 가능성 0%. 도현은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끊어진 신경을 뭘로 이을 건데, 침으로 아니면 마법으로. 수미는 침착하게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전문 용어로 가득 찬 엑스레이 MRI 사진들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녀는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파일을 덮어 탁자에 가지런히 놓고 도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과학을 부정하지 않아요. 신경이 끊어졌을 수도 있지만 인체는 스스로 복구하고 재생하거나 신호를 전달할 새로운 경로를 찾아내는 신비한 기계예요. 문제는 사고가 난 그 순간부터 회장님의 뇌가 다리와의 연결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죄책감이 커서요. 수미는 도현의 위협적인 눈빛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의사들이 회복 가능성 0%라고 말한 건 통계에 근거한 거예요. 하지만 회장님은 통계 수치가 아니잖아요. 사람이에요. 회장님은 스스로를 벌하고 싶어서 다리를 죽게 내버려 뒀다고 하셨죠. 하지만 하늘에 계신 아내와 따님이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빠가 영혼 없는 시체처럼 사는 걸 보고 싶어 할까요? 닥쳐, 내 처자식 입에 올리지 마. 도현이 으르렁거리며 유리 재떨이를 집어 던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빠르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따님, 예은 언니, 22살, 지금 제 나이 또래 맞죠? 제가 언니라면 아무도 고의가 아니었던 실수 때문에 아빠가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걸 절대 원하지 않을 거예요. 회장님은 언니를 더 아프게 하고 있다고요. 도연의 손에 들린 재떨이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 아가씨의 입에서 나온 예은이라는 이름이 너무나 아프게 들렸습니다. 그것은 아물지 않은 상처를 찢어발기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내쉬었고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렸습니다. 그는 수민을 바라보았고 눈빛은 분노에서 극도의 당혹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네가 내 딸 이름을 알아. 엄마가 얘기해줬어요. 그리고 저기 구석 재단에 있는 언니 사진도 봤고요. 수민이 어두운 방 구석, 2개의 영정 사진이 정중하게 놓인 곳을 가리켰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피하지 않고 그의 고통과 정면으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좋아. 도연이 쉰 목소리로 지친 듯 말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하지만 미리 말해두는데 난 약도 안 먹고 수술도 안 해. 만약 내 몸에 손을 대서 아프게 하면 당장 쫓아낼 거야. 수미는 살며시 미소 지었습니다. 이 방에 들어온 이후 그녀의 입가에 처음 떠오른 미소였습니다. 약도 안 쓰고 수술도 안 해요. 제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게 뭔데? 매일 30분씩 다리와 대화하세요. 그리고 사과해야 해요. 뭐라고? 도연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너 미쳤어. 무릎이랑 대화를 하라고. 내가 무슨 3살짜리 애인 줄 알아. 그냥 중얼거리는 게 아니에요. 의지를 가지고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다리에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버려둬서 미안하다고 다시 사랑하겠다고 해야 해요. 4년 동안 회장님이 막아놓은 에너지의 흐름을 뚫어야 해요. 수미는 작은 의자를 끌어당겨 휠체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자, 지금 당장 시작해요. 눈 감으세요.
안해, 유치한 장난질. 도현은 고개를 돌리며 팔짱을 끼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10억 원입니다, 회장님. 약속하셨잖아요. 설마 한강건설그룹의 그 유명한 회장님이 가난한 아가씨와의 약속을 어기시려는 건 아니죠. 도현은 이를 갈았습니다. 이 계집애, 사람 화나게 하는 법을 아네. 성공한 남자의 체면상 미친 약속이라도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좋아하면 될 거 아냐. 얼마나 연기하나 보자. 도현은 씩씩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수민의 목소리가 갑자기 종소리처럼 부드럽고 차분해졌습니다. 이제 다리를 상상해 보세요. 죽은 고깃덩어리로 보지 마세요. 그 안을 혈관과 잠든 신경들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미안해, 나 돌아왔어. 적막한 방 안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밖에는 바닷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안에서는 가장 조용하고 치열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칼과 수술 도구가 아닌 의식의 힘으로 사신의 손에서 생명을 되찾으려는 전쟁이. 그리고 도현은 겉으로는 불쾌한 척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난생 처음으로 시키는 대로 해보았습니다. 미안하다. 그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거미줄처럼 가느다란 생각 하나. 과연 그것이 저 차가운 다리에 닿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죠. 사람 마음이 제일 알기 어렵다고. 마음이 죽었다고 생각할 때, 심장이 영원히 돌처럼 굳었다고 생각할 때, 작은 불씨 하나, 적절한 자극 하나만 있으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불꽃은 처음에는 따뜻하지 않아요, 여러분. 몹시 쓰라리고 고통스럽죠. 이른바 10억 원짜리 치료의 첫 며칠은 솔직히 말해서 그 음산한 저택에서 펼쳐지는 미치 고항기의 희비극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 다른 하인들이 부엌에서 아침 식사 준비로 분주할 때 수미는 회장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최 집사처럼 조심스럽게 노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잠든 마음을 깨우는 망치 소리처럼 단호하고 힘차게 3번 두드렸습니다. 일어나세요, 회장님. 친구와 대화할 시간입니다. 안에 있는 도연은 언제나 짜증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는 아침을 싫어했습니다. 아침은 그가 깨어나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불구가 되었으며 처자식이 없다는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으니까요. 들어와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가 퉁명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수민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약이나 최신 기계가 아니라 굵은 소금을 탄 따뜻한 물 한 대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쑥 오일 몇 방울 그리고 하얀 수건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대야를 침대 발치에 내려놓고 소매를 걷어붙여 가냘프지만 단단한 팔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어젯밤 몇 시간 주무셨어요? 네가 무슨 상관이야. 빨리 하고 꺼져. 도연은 아침 경제 뉴스가 나오는 TV에 눈을 고정한 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수미는 그런 태도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도현의 앙상하고 차가운 다리를 이불에서 조심스럽게 꺼내 따뜻한 물이 담긴 대야에 넣었습니다. 악! 도현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감각은 없지만 급격한 온도 변화에 대한 신체 신경의 반사작용 때문에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아니면 젊은 여자가 자신의 망가진 신체 부위를 만지는 것에 대한 수치심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너무 뜨거우세요. 아니, 아무 느낌도 없어. 그냥 역겨울 뿐이야. 그는 독한 말을 내뱉으며 자기 자신을 비하했습니다.
수미는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그의 발을 마사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안한 마사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녀는 눌렀습니다. 위축된 피부와 살 깊숙이 있는 혈자리를 강하게 눌렀습니다. 그녀의 엄지손가락에는 눈이 달린 듯 막힌 곳을 찾아냈습니다. 시작하세요. 다리한테 말 거세요. 도연은 한숨을 푹 쉬며 천장을 향해 눈을 굴렸습니다. 지루해 죽겠다는 표정이었죠. 서커스단에서 재주 부리는 늙은 광대나 바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야, 다리. 나야. 내 빌어먹을 주인놈이라고. 좋냐? 따뜻한 물에 담그고 젊은 여자가 시중도 들어주고 일어나야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 잘 거냐. 틀렸어요. 수민이 고개를 들고 엄격하게 말했습니다. 비꼬지 마세요. 잠재의식은 비꼬는 걸 이해 못해요, 회장님. 에너지만 이해한다고요. 지금 도끼를 다리로 보내고 계시잖아요. 다시 하세요. 도연은 화가 났습니다. 적당히 좀 해. 내 뜻대로 해줬잖아. 말꼬리 하나하나 잡고 늘어질 거야. 신호건이요. 기억하시죠? 회장님은 신용을 지키는 분이시잖아요. 또 그 낡은 수법입니다. 하지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도현은 이를 악물고 깊은 숨을 들이쉬며 화를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젊은 시절 자신의 다리를 상상했습니다. 설악산을 오르고 자선 마라톤을 뛰고 직원들과 축구를 하던 다리. 미안하다. 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널 미워해서 미안해. 난 네가 돌아오길 원해. 그렇게 하루하루 그 기묘한 레퍼토리가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조롱 섞인 태도였죠. 하지만 점차 방 안의 침묵 속에서 쑥 향기가 코끝에 스며들 때 도연은 묘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아니라 마음에서요. 누군가가 월급 때문이 아니라 그는 그녀가 10억 원 때문에 한다고 생각했지만 무서울 정도의 전문적인 집중력으로 자신을 정성껏 돌봐준다는 느낌이 외로움을 조금 덜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쉽나요? 바람 잘 날 없죠. 지민 모녀의 존재, 특히 수민이 주인 방에서 설치는 꼴은 이 집안 다른 사람들의 눈엣 가시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재벌가 하인들은 때로 궁중 암투보다 더 심하게 파벌을 나누고 싸웁니다. 이곳의 보수파 우두머리는 정 주방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10년 가까이 일하며 자신이 이 집안의 위장을 책임지는 개국 공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 여사는 지민 모녀를 끔찍이 싫어했습니다. 왜냐고요? 지민 씨가 요리를 잘하고 성격이 순애 최 집사의 칭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녀의 딸 그 영각한 수민이라는 계집애가 감히 주인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 2층을 제 집 드나들듯 하며 아나무인으로 굴었으니까요. 그날 환한 조명이 켜진 넓은 주방에서 정 여사가 보조들에게 채소 써는 걸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지민 씨가 따뜻한 물을 가지러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정 여사는 누구 들으란 듯이 빈정거리는 투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유 세상 말세야. 천한 신분으로 남의 집살이 하는 주제에 자기가 안주인인 줄 아는 것들이 있어. 돌팔이 의사 흉내 내면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네. 사기치다 경찰서 잡혀가서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조심해야지. 보조들이 키득거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지민 씨는 다 들었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늘처럼 귀와 가슴을 찔렀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고 물병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대꾸하고 싶고
딸을 보호하고 싶었지만 빚진 처지에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숙인 채 문 쪽으로 빨리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정 여사는 놔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길을 막고 턱을 치켜들며 물었습니다. 이봐요. 한지민 씨, 솔직히 물어봅시다. 당신 딸이 주인 어른한테 무슨 미약을 먹인 거야? 최 집사 말로는 주인 어른이 10억 원을 주기로 했다던데 모녀가 꽃뱀짓 하려는 거야. 아니면 이 집을 차지하려는 속셈이야. 정 여사님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지민 씨는 너무 화가 나서 몸을 떨며 그 독살스러운 여자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 딸은 사기꾼이 아니에요. 그저 회장님을 돕고 싶을 뿐이에요. 우린 가난해도 깨끗하고 당당해요. 오호라, 깨끗하고 당당해. 정 여사가 비웃으며 통통한 검지로 지민 씨의 어깨를 찔렀습니다. 당신 같은 부류, 내가 모를 줄 알아. 부자가 병들면 뜯어먹으려고 달려들지. 어디 그 맹랑한 딸년이 며칠이나 연기하나 내가 두 눈 뜨고 지켜볼 거야. 주인 어른, 다리가 나으면 돼지가 나무를 타겠다. 바로 그때 수민이 깨끗한 수건을 가지러 위층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부엌 문가에 서서 그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분노의 기색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왔고 가벼운 발걸음 소리에 부엌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정 여사를 쳐다보지도 않고 스쳐 지나가 엄마 곁으로 가서 손에 들린 물병을 부드럽게 받아들었습니다. 엄마 올라가서 쉬어. 내가 가져다 드릴게. 그리고 그녀는 정 여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정 여사는 그녀의 무시하는 태도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수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교적인 미소였지만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정 아주머니, 주방장 10년 하셨죠? 그럼 잘 아시겠네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요리하는 사람 신보가 고약해서 질투라는 조미료를 넣으면 먹는 사람이 배탈 난다는 거요. 아주머니 밥그릇이나 잘 챙기세요. 2층 일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돼지가 나무를 탈지 안 탈지는 모르겠지만 눈치 빠른 사람이 이 집에서 오래 살아남는다는 건 확실해요. 말을 마치고 그녀는 유유히 걸어 나갔고 정 여사는 분해서 얼굴이 보라색이 되었지만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보조들은 모두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정 여사를 그렇게 세련되면서도 아프게 들이받는 건 처음 봤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도현의 침실 문 밖에서 벌어지는 험담은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진짜 가장 치열한 전쟁은 그 남자의 몸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치료 3주차가 되었습니다. 도현이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쑤시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개의 바늘이 뼈와 골수를 찌르는 듯한 고압 전류가 척추를 타고 허벅지로 흐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택 전체가 잠든 시각 도현의 방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너무 아파. 차라리 날 죽여. 최 집사와 지민 모녀가 황급히 뛰어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열자 안의 광경은 처참했습니다. 도현은 침대 위를 뒹굴고 있었고 식은 땀이 비 오듯 쏟아져 시트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일그러지고 시퍼렇게 질렸으며 목에는 핏대가 섰습니다. 그는 자신을 고문하는 다리를 찢어버리려는 듯 허벅지를 피가 나도록 긁어대고 있었습니다. 아파. 불타는 것 같아 잘라버려. 의사 불러서 잘라버리라고 해.
도연이 공황 상태에 빠져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왜 그러십니까? 최 집사가 떨면서 구급차를 부르려 했습니다. 멈추세요. 구급차 부르면 안 돼요. 수민이 소리치며 도연의 팔을 붙잡으러 뛰어들었습니다. 너 무슨 짓이야? 저분 돌아가시겠어. 지민 씨가 울부짖었습니다. 안 죽어요. 이건 회복 반응이에요. 신경이 깨어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고용량 진통제 맞으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돼요. 수민이 큰 소리로 외쳤고 눈빛은 무서울 정도로 결연했습니다. 그녀는 엄마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접은 어깨 꽉 잡아. 최 집사님 두 팔 잡으세요. 자해하지 못하게요. 세 사람이 미친 듯이 고통스러워하는 남자를 붙잡고 씨름했습니다. 이때 도연의 힘은 엄청났습니다. 궁지에 몰린 짐승의 힘이었죠. 수미는 침대 위로 올라가 도현의 종아리를 깔고 앉았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붉은색의 특제 오일 병을 꺼냈습니다. 손에 붓고 뜨거워지도록 비빈 다음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온몸의 체중을 엄지손가락에 실어 도현의 엉덩이 쪽 환도혈과 무릎 뒤 위중혈을 아주 세게 눌렀습니다. 제 말 들려요. 절 보세요. 수민이 도현의 비명을 뚫고 그의 얼굴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이 고통은 살아있다는 신호예요. 다리가 대답하고 있다고요. 도망치지 마세요. 받아들이세요. 숨 쉬세요. 깊게 들이마시라고요. 너 마녀야 날 죽이고 있어. 너무 아파. 도연이 흐느꼈고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었습니다. 위험 있는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육체의 고통 앞에 발가벗겨진 나약한 남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프면 소리 질러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4년 동안 마음속 죽음도 견뎠잖아요. 이까짓 고통이 뭐라고. 예은 언니 생각해요. 사모님 생각해요. 수미는 혈자리를 누르며 말했고 그녀의 이마에서도 땀이 솟아나 도연의 얼굴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틀렸다면 이게 괴사 합병증이나 다른 거라면 그녀의 인생은 끝장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피부 아래 근육의 경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다. 얼음막을 깨고 나오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사투는 거의 1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점차 도현의 비명이 줄어들고 지친 신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몸이 이완되면서 사경을 헤맨 사람처럼 침대에 널브러졌습니다. 수미는 손을 떼고 바닥에 주저앉아 헐떡거렸습니다. 두 팔이 마비된 듯 저리고 떨려들어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방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고 네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도연이 눈을 뜨고 빙글빙글 도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격렬한 통증이 지나가고 허리부터 엄지발가락까지 찌릿찌릿한 느낌이 남았습니다. 4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었습니다. 방금 아팠어. 도연이 쉰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네, 아팠죠. 수민이 억지로 몸을 일으키며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그녀는 그를 보며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축하드려요. 회장님 신경계가 4년 만에 처음으로 뇌에 메시지를 보냈네요. 받으셨나요? 도연은 고개를 돌려 바닥에 앉아 땀범벅이 되고 옷이 흐트러진 젊은 아가씨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 안에 있던 증오와 의심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대신 경의와 감사가 자리 잡았습니다. 너 정말 미친년이구나. 미치지 않고서야 주인을 이렇게 고문할 수가 없지. 그가 중얼거렸지만
목소리에는 더 이상 도끼가 없었습니다. 그 고통 속의 부활의 밤 이후 도현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치료에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나칠 정도로 협조적이 되었습니다. 수민이 오기 전에 알아서 발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다리와 중얼중얼 대화해서 최 집사가 주인 어른이 귀신 들린 줄 알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도현이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수미는 그가 정원에 나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식물도 광합성을 하려면 빛이 필요한데 사람도 마찬가지죠. 방에만 처박혀 있으면 어디서 양기를 얻어 회복하겠어요. 4년 만에 처음으로 휠체어를 타고 정원에 나온 도현은 빛에 적응하지 못해 선글라스를 써야 했습니다. 정원은 생각보다 더 황폐했습니다. 잡초가 무릎까지 자랐고 비단인 거 연못은 말라 바닥을 드러냈으며 딸이 즐겨 앉던 하얀 그네는 녹이 새러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도현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봤지, 이 정원도 나를 따라 죽어버렸어. 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직 안 죽었어요. 뿌리는 살아있잖아요. 수민이 늙은 벚나무 밑으로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보세요. 껍질은 거칠어도 안에는 수액이 흐르고 있어요. 가족 이야기 좀 해주세요. 왜 이 먼 곳에 저택을 얻으셨어요? 도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바닷바람이 그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아마도 이 넓은 공간이 좁은 방보다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열게 하나 봅니다. 제 아내 민지는 바다를 좋아했어. 도현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부산 바다는 시끄럽지만 진실하다고 했지. 은퇴하면 여기 와서 꽃 심고 물고기 키우려고 이 집을 샀어. 민지가 장미를 참 잘 키웠거든. 그리고 예은이는 그 아이는 저 그네를 좋아했어. 그는 녹슨 그네를 가리켰습니다. 사고가 난 날 애가 막 졸업장을 받았었지. 그러더군. 아빠 나 이제 다 컸어. 내가 아빠 도와서 회사를 이끌 테니 아빠 엄마는 여기 와서 일찍 쉬세요. 난 웃었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뒤에 그의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선글라스 뒤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미는 뒤에 서서 상투적인 위로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어깨에 손을 가만히 얹었습니다. 가볍지만 깊은 이해가 담긴 손길이었습니다. 저희 아빠도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수민이 불쑥 말했습니다. 아빠는 훌륭한 의사여서 수천 명을 살렸지만 정작 자신은 못 살리셨죠. 아빠가 돌아가시던 날 제 손을 잡고 그러셨어요. 딸아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이다. 날 위해 울지 말고 내가 살았었다는 사실에 웃어라. 하지만 회장님 그거 아세요? 전 웃지 못했어요. 2년 동안 아빠를 원망하고 하늘을 원망했죠. 의대도 그만두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어요. 도연은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이 아가씨의 과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강하고 까칠해 보이는 겉모습 뒤에 상처투성이 영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극복했지? 죽음에 복수하는 최고의 방법은 화려하게 사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빠는 제게 이 손과 지식을 남겨주셨어요. 제가 포기하면 아빠는 진짜 죽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걸로 사람을 살리면 아빠는 제 손끝에서 계속 살아계시는 거죠. 수미는 도연 앞에 손바닥을 폈습니다. 도연 아저씨,
예은 언니는 아저씨에게 이 생명을 남겼어요. 그 차 안에서 아저씨에게 삶을 양보한 거예요. 아저씨가 시체처럼 살면 언니 기대를 저버리는 거예요. 언니가 아저씨 눈을 통해 아저씨 다리를 통해 계속 살게 해주세요. 그 말은 도현의 심장을 관통하는 전류 같았습니다. 그는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살아남은 것이 버리고 형벌이라고만 생각했지 선물이나 위탁이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계속 산다. 예은이를 대신해서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일어나셔야 해요. 누구한테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못 지킨 약속처럼 언니 데리고 바닷가 산책하려고요. 그날 오후 도현은 해가 완전히 질 때까지 오랫동안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녹슨 그네를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한 가지 생각을 굳혔습니다. 저걸 고치겠다. 장미 정원을 다시 가꾸겠다. 살기 시작하겠다. 그 이후 며칠 동안 진전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일어났습니다. 찌릿한 느낌이 더 자주 나타났습니다. 가끔 발가락이 살짝 움찔거리기도 했지만 나비 날갯짓처럼 아주 미약했습니다. 도연은 이걸 숨겼습니다. 무서웠거든요. 말이 안 되죠. 그렇게 기다렸는데 막상 오니까 무섭다니. 환각일까봐 무서웠습니다. 말했다가 내일 사라지면 다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두 번째 절망은 그를 죽일 테니까요. 그래서 침묵했습니다. 수민이 뭐 좀 느껴지세요? 라고 물으면 고개를 저으며 아무것도 없어. 여전히 돌처럼 굳었어.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치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수민이 무릎 아래 족삼리혈에 침을 놓고 비비고 있을 때였습니다. 도연의 종아리 근육이 크게 꿈틀했습니다. 아주 선명하게요. 도연은 황급히 손으로 가리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춥네 기침이 나오네. 수민이 손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그를 빤히 올려다보았습니다. 속을 꿰뚫어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회장님. 왜? 도연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의사는 환자가 거짓말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환자가 거짓말하면 의사가 약을 잘못 처방하고 죽는 건 환자 몫이에요.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다고. 방금 다리 움직였잖아요. 그리고 어제 제가 다리 닦아 드릴 때도 새끼 발가락 움직였고요. 왜 말 안 하세요? 도연은 침묵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두 손을 꼬았습니다. 두려워서. 그가 모기만 한 소리로 고백했습니다. 가짜일까봐 무서워서. 내가 망상에 빠진 걸까봐 무서워서. 수미는 한숨을 쉬고 일어나 침을 상자에 정리했습니다. 두려움은 회복의 가장 큰 적이에요. 이 작은 성과를 인정하지 못하면 더 큰 걸음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려고요? 몸이 주는 선물을 거부하고 계신 거예요. 그녀는 상자 뚜껑을 탁 닫았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일찍 끝내죠. 오늘 밤 혼자 잘 생각해 보세요. 내일도 계속 숨기시겠다면 제가 졌습니다. 낫고 싶지 않은 사람은 치료 안 해요. 수미는 가방을 챙겨 문 밖으로 나가버렸고 도현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현은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노란 수면등 아래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너 정말 살아나고 있는 거냐? 그가 속삭였습니다. 아니면 날 놀리는 거냐? 그는 고도로 집중했습니다.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모든 의지를 쏟아부었습니다. 움직여봐, 제발. 진짜라는 걸 보여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1분, 2분. 숨 막히는 침묵 속에
5분이 흘렀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절망하며 뒤로 누웠습니다.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냥 환각이야. 근육 경련일 뿐이라고. 난 정말 망상에 빠진 늙은이야.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몸에 힘을 뺀 바로 그 순간, 꿈틀, 오른쪽 엄지 발가락이 아주 천천히 굽혀졌다가 펴졌습니다. 제멋대로인 경련이 아니라 아주 약하지만 통제된 움직임이었습니다. 도현은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났습니다. 눈을 계속 비볐습니다. 다시 시도했습니다. 굽혀. 엄지발가락이 굽혀졌습니다. 펴. 엄지발가락이 펴졌습니다. 도현의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으려고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진짜야. 세상에 진짜라고 당장 수민을 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지금 깨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앉아 울다가 웃다가 하며 마치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찾은 아이처럼 엄지발가락을 계속 굽혔다 폈다 했습니다. 하지만 도현은 몰랐습니다. 이 기쁨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과거로부터 온 폭풍이 그와 이 젊은 아가씨 사이에 막 피어난 믿음을 파괴하려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의 사고와 관련된 엄청난 비밀이 저택으로 은밀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흔히 행복을 아름다운 유리판에 비유하곤 하죠. 햇살 아래 반짝거리고 화려해서 보는 사람을 홀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유리라서 너무나 깨지기 쉽습니다. 작은 금 하나, 우연한 충격 하나만 있어도 와장창, 산산조각이 나서 사람 가슴에 날카롭게 박히죠. 엄지발가락이 움직이던 그 운명의 밤 이후 이 씨 저택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100년 같은 긴 겨울 끝에 갑자기 봄이 들이닥친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수민이 평소처럼 쑥 물을 들고 방에 들어갔을 때 도현은 벌써 일어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 다 산 표정으로 누워있지 않았습니다. 침대 끝에 단정히 앉아 머리를 깔끔하게 빗고 심지어 면도까지 말끔하게 해서 젊은 시절의 풍채 있는 얼굴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찍 일어나셨네요. 수민이 놀라 물으며 대야를 내려놓았습니다. 도현은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4년 동안 꺼져 있던 희망의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축 늘어진 오른발 쪽으로 턱짓을 했습니다. 잘 봐라, 꼬마 아가씨.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수민의 놀란 눈앞에서 그의 엄지발가락이 굽혀졌다가 펴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느리지만 확실하게요. 세상에. 수민이 불쑥 내뱉으며 비명을 막으려 입을 가렸습니다. 그녀는 달려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보물이라도 되는 양 그의 발을 잡았습니다. 살았어요. 해내셨어요. 어젯밤 이 녀석이랑 대화하느라 밤을 꼬박 새웠어. 도현이 웃었습니다. 눈과 주름이 펴질 정도로 환한 미소였습니다. 고집이 센 녀석인데 결국 주인 말을 듣더군. 수미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진심을 다하고 명예와 미래를 걸었는데 그 결과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의 감정은 엄청난 것입니다. 왜 네가 울어야 할 건 난데. 도연이 손을 내려 서툴게 젊은 아가씨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행동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 자신도 놀랐습니다. 고맙다, 수민아. 이 괴팍한 늙은이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그날부터 그 방 안에서 주인과 하인의 경계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도현은 미친 듯이 훈련했습니다. 더 이상 아프다고 하지도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신경이 재생될 때마다 통증이 몰려와도 이를 악물고 비 오듯 땀을 흘리면서 웃었습니다. 아프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야. 더 아파라. 한 달이 환희 속에 지나갔습니다. 도연은 오른발 전체를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왼쪽 다리에도 저린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서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밀폐된 방에서 보행기를 잡고 떼는 첫걸음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1cm 들어 올릴 때마다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주인이 다시 밝아지자 최 집사는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혼자서 실실 웃으며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부엌의 정 여사는 웃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도현과 지민 모녀의 친밀함을 독사 같은 눈으로 노려보았습니다. 두고 봐라.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더 아픈 법이야. 그녀는 고기를 다지며 중얼거렸고 도마 소리가 요란하게 부엌을 울렸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부산의 늦가을 비는 뼈시리게 슬픕니다. 하지만 저택 식당 안은 이상하리만치 따뜻했습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도연은 지민 모녀와 함께 저녁을 먹겠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내가 지지대 없이 10초나 혼자 서 있었거든. 축하해야지. 도연이 긴 식탁 상석에 앉아 선언했습니다. 지민 씨가 난처해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예의가 아닙니다. 저희는 고용인인데. 앉으세요. 도연이 엄한 척했지만 눈빛은 아주 다정했습니다. 이 집에서는 내가 법이야. 앉으라면 앉아. 오늘은 주인과 하인이 아니라 함께 싸운 전우들만 있는 거야. 식사는 전례 없이 즐거웠습니다. 원래 말수가 적던 도현이 신나서 미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정원을 다시 짓고 여행을 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는 수민을 향해 말했습니다. 10억 원 약속 말이야. 잊지 않았어. 하지만 곰곰이 생각했는데 현금을 주는 건 너무 평범해. 네가 다시 의대에 가서 박사까지 하거나 너만의 치료센터를 열 수 있도록 학비를 전액 지원하마. 내가 첫 번째 투자자가 되어주지. 수미는 멍하니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가난과 아버지의 죽음 때문에 미뤄뒀던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저 진심이세요? 이도현은 두말 하지 않는다. 그가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자, 박수민 의사 선생님의 미래를 위하여 건배.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지민 씨는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작은 좀 험악했지만 귀인을 만나게 해주신 신께 감사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쁨이 절정에 달했을 바로 그때 식당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디저트를 치우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낡은 갈색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검은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 2명이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즐거운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도연이 인상을 찌푸리며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정 여사,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누가 외부인을 들였어? 정 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가와 봉투를 도현 바로 앞 식탁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 무례를 범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안위와 이 씨 가문의 명예를 위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은 호랑이 새끼를 여우를 집안에 키우고 계신 겁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도연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정 여사는 지민 모녀를 경멸에 찬 눈으로 흘겨보더니 사색이 된 지민 씨의 얼굴에 삿대질했습니다. 이 여자의 정체가 뭔지 아십니까? 한지민 하하. 그건 가짜 이름일 뿐입니다. 정 여사는 봉투에서 누렇게 변한 종이를 꺼냈습니다. 옛날 호적 등본 사본이었습니다. 본명은 김지민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정 여사는 효과를 주려는 듯 잠시 멈췄다가 도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이 여자는 김철수의 친누나입니다. 김철수라는 이름이 나오자 공간이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도현은 굳어버렸습니다. 방금 들었던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붉은 와인이 하얀 카펫 위에 피처럼 번졌습니다. 김철수. 4년 동안 뼈에 사무치게 기억한 이름. 매일 밤 악몽 속에서 저주했던 이름. 졸음 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넘어 아내와 딸의 목숨을 앗아간 트럭 운전사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운전사는 현장에서 즉사하여 도현에게 풀 곳 없는 고통만 남겼습니다. 뭐라고? 도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지민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이 여자가 그놈의 누나라고. 지민 씨는 밥그릇을 떨어뜨리고 바람 앞에 낙엽처럼 온몸을 덜덜 떨었습니다.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푹 숙였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반응이 가장 확실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장님. 정 여사가 쐐기를 박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의심했습니다. 왜 가정부가 저렇게 숨기는 게 많은지 탐정을 고용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녀는 사진 뭉치를 식탁에 던졌습니다. 이 여자가 그 트럭 운전사와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친남매예요. 이 집에 들어오려고 성을 김씨에서 한씨로 바꾼 겁니다. 도현은 머리가 웅궁거렸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왜곡되어 들렸습니다. 눈앞의 수민과 지민의 모습이 갑자기 낯설고 무섭게 변했습니다. 왜? 도현이 속삭이다가 소리쳤습니다. 왜? 그가 식탁을 꽝 하고 내려쳐 그릇들이 튀어 올랐습니다. 너희들 무슨 목적으로 접근했어? 속죄하려고 아니면 날 비웃으려고 아니면. 그가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동생 놈이 죽어서 죗값을 다 못 치른 것 같아서 너희가 와서 내 보상금이라도 사기 치려는 거야. 10억 원 하하하. 그랬구나. 완벽한 연극이었어. 수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침착하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엄마 앞을 막아섰습니다. 회장님, 진정하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엄마는 나쁜 의도가 없었어요. 맞아요. 철수 삼촌은 엄마 동생이에요. 하지만 살인자의 가족을 아무도 고용해주지 않아서 성을 바꾼 거예요. 우린 삼촌의 잘못 때문에 4년 동안 새방에서도 쫓겨나고 사회적 비난을 받았어요. 엄마는 그저 살기 위해 정직한 일자리를 원했을 뿐이라고요. 정직. 도현이 고함을 질렀고 눈에는 증오의 핏발이 섰습니다. 그 여자 동생이 내 처자식을 죽였어. 내 가족을 다 죽였다고.
그런데 뻔뻔하게 내 집에 숨어들어 밥을 해주고 그 딸녀는 내 몸을 만져 너희들 정말 역겹다. 나를 뭘로 보는 거야? 과거의 고통이 되살아나 도연의 이성을 집어삼켰습니다. 수미는 더 이상 생명의 은인이 아니라 원수의 조카였습니다. 그녀의 몸에 흐르는 피는 그 운명의 트럭을 운전한 자와 같은 피였습니다. 아저씨 공과 사는 구분해 주세요. 제가 다리 고친 건 진심이었어요. 아저씨가 다시 살길 바란 건 진심이었다고요. 수민이 울며 도연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 더러운 손으로 나 만지지 마. 꺼져. 당장 내 집에서 꺼져. 도연은 정 여사와 경호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끌어내. 지금 당장 아무것도 못 챙겨가게 해. 짐은 다 길바닥에 던져버려. 회장님, 제발요. 지민 씨가 무릎을 꿇고 도연의 다리 쪽으로 기어가 빌었습니다. 제발요. 속인 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수민이는 죄가 없어요. 회장님을 살렸잖아요. 닥쳐. 도연이 옆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찼습니다. 날 살려. 아니면 내가 살아서 계속 고통받길 원한 거야. 원수에게 은혜를 입게 하려고 너희들 정말 잔인하다. 경호원 2명이 거칠게 두 모녀를 잡아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 여사는 승자의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역을 지켰고 눈엣 가시를 제거했습니다. 저택 문이 쾅 닫혔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윙윙거렸습니다. 지민과 수민은 외투도 짐도 없이 얇은 옷만 입은 채 차가운 보도블록 위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따갑게 때렸습니다. 지민 씨는 딸을 끌어안고 절망적으로 흐느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 때문에, 엄마 과거 때문에 네가 고생이다. 수미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빗속에 서서 불 켜진 2층 창문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커튼 위에 도현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그는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팠습니다. 쫓겨나고 욕먹어서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저 남자가 다시 한번 자기 손으로 심장을 으깨고 있다는 걸 알기에 아팠습니다. 이제 막 빛을 받아들였는데 증오의 어둠이 다시 덮쳐 모든 것을 가려버렸습니다. 가요 엄마. 수민이 엄마를 부축했습니다. 추위에 목소리가 떨렸지만 꿋꿋했습니다. 우린 잘못한 거 없어요. 삼촌은 잘못했고 목숨으로 갚았잖아요. 우린 떳떳하게 살았어요. 하늘이 보고 있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비틀비틀 빗속을 걸어 가로등 불빛조차 사람의 마음을 녹이지 못하는 부촌 해운대의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편 2층 방. 도연은 엉망이 된 파티 현장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음식은 식었고 붉은 와인은 핏자국처럼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고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분노가 지나간 자리에는 무서울 정도의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왜 하필 그들이야? 그가 머리를 감싸쥐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랑이었고 기적이었던 다리. 이제 그는 혐오감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원수의 가족 손에 치유된 다리. 그따위 것들의 적선을 받느니 차라리 평생 불구로 사는 게 나아. 그는 주먹을 휘둘러 허벅지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퍽퍽. 나은 다리를 벌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죽어버리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주먹이 허벅지를 강타했을 때 날카로운 통증이 뇌로 전달되었습니다. 아파. 그는 멈췄습니다. 눈물이 솟았습니다. 아팠습니다. 정말 아팠습니다. 아무리 부정해도 사실은 사실이었습니다. 다리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얄궂게도 그 생명을 준 사람은 그가 가장 미워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모순이 그의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한쪽에는 아내와 딸을 잃은 고통과 사고낸 가족에 대한 증오, 다른 한쪽에는 생명의 은혜, 헌신적인 간호, 수민의 진심 어린 맑은 눈빛. 의사는 환자가 거짓말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수민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녀가 연기했을까요? 배우가 몇 시간씩 다리를 주무르고 모욕을 참아내고 발가락이 움직일 때 행복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요? 도현은 하얀 빗줄기가 모든 것을 뒤덮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저 밖 춥고 빈털터리 상태로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심장이 조여들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뛰쳐나가 그들을 불러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처 입은 자존심, 과거의 고통이 그를 휠체어에 묶어두었습니다. 안 돼. 용서할 수 없어. 난 못해. 그는 책상에 엎드려 고독하게 흐느꼈습니다. 넓은 저택은 다시 원래의 음산하고 차가운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몰랐습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운명이 두 가족 사이에 이토록 가혹한 연결고리를 만들었다면 그렇게 쉽게 끊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승리에 취한 정 여사는 자신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녀는 탐정에게 받은 조사 파일에서 중요한 디테일 하나를 잊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디테일이지만 판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초의 집사가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밤을 꼬박 새워 눈이 퉁퉁 붓고 수염이 덥수룩한 채 어젯밤 자세 그대로 앉아있는 도현을 보았습니다. 그는 바닥의 파편들을 치웠습니다. 어젯밤 정 여사가 던진 사진들을 줍다가 낡은 사진 한 장의 뒷면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지민 씨와 동생 김철수가 함께 찍은 사진. 하지만 뒷면에는 시간이 지나 색이 바랜 잉크로 휘갈겨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최 집사는 눈을 가늘게 뜨고 읽었습니다. 그러다 손이 떨려 사진을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뭐야? 그는 황급히 주워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마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누나에게 미안해. 사채업자 빚이 너무 많아. 내가 이번 운행 안 하면 누나랑 조카 죽인대. 나 가야 해. 이번 화물 문제가 있어 누나. 이 트럭 브레이크가 고장 났는데 차주가 무조건 뛰래. 최 집사는 경악했습니다. 이 사진은 지민 씨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던 유품일 텐데 정 여사가 훔쳐낸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정 여사는 고발하기 위해 앞면만 신경 썼지 뒷면의 유언 같은 글은 읽어보지도 않은 겁니다. 브레이크 고장 강요된 운행 그렇다면 그날의 사고는 졸음운전이 아니었다. 김철수의 전적인 잘못이 아니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트럭의 차주가 누구냐는 겁니다. 벼랑 끝에 몰린 운전사를 협박해 죽음의 트럭을 고속도로로 내몬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최 집사는 고통에 잠긴 도현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집안을 날려버릴 수도 아니면 구원할 수도 있는 비밀을 쥐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회장님,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이걸 보셔야 합니다.
진실이 드러날 때 그건 베일을 걷어내는 것처럼 부드럽지 않습니다. 마치 쓰나미처럼 덮쳐와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을 쓸어버리죠. 최 집사는 낡은 사진 뒤 희미한 글씨가 적힌 것을 떨리는 손으로 도현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숨을 죽이고 몇 걸음 뒤로 물러나 닥쳐올 분노를 대비했습니다. 도현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퉁퉁 부은 눈을 찡그리며 휘갈겨 쓴 글씨를 읽으려 애썼습니다. 이 트럭, 브레이크가 고장 났는데 차주가 무조건 뛰래. 도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4년 동안 그는 트럭 운전사 김철수가 졸음운전으로 부주의로 가족을 죽였다고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모든 증오를 그 이름에 쏟아부었죠. 하지만 이 글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장난 브레이크, 강요, 음모, 차주. 차주가 누구야? 도연이 넋 나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급히 휠체어를 돌려 책상으로 가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미친 듯이 타자를 쳐서 옛날 기사들, 경찰이 4년 전 보내준 사고 조사 보고서를 찾았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자세히 읽어본 적 없는 서류들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트럭 운전사 과실이라는 결론에 서명했을 뿐이었죠. 화면에 현장 보고서가 떴습니다. 사고 차량 소유, 운송회사 이름 대양운수. 생소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도현이 이 회사의 지분 구조를 깊이 파고들자 익숙한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대양운수의 배후에 있는 최대 주주는 당시 그와 철천지원수였던 경쟁그룹의 자회사인 강호건설이었습니다. 그리고 강호건설 회장은 사고가 나기 딱 일주일 전 수조 원 규모의 국제공항 입찰 경쟁에서 도현에게 패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도현은 머리를 감싸쥐고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끔찍한 그림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장난 트럭, 그 시간, 그 도로. 그를 제거하기 위한 계획이었을까요? 아니면 적어도 경쟁사가 덤핑 자재를 운반하기 위해 불량 트럭을 사용한 고의적인 태만이 간접적으로 아내와 딸을 죽게 만든 것일까요? 그리고 지민의 동생 김철수 역시 희생양이었을 뿐입니다. 벼랑 끝에 몰려 목숨을 내던진 말. 마이었던 겁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도연이 고개를 들어 빗물이 맺힌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생명의 은인을 쫓아냈습니다. 자신과 똑같이 비극적인 운명을 맞은 또 다른 피해자의 가족을 저주했습니다. 지민 씨와 수민은 4년 동안 억울함과 사회적 멸시를 견디며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다시 만났을 때 동생을 죽음의 트럭으로 내몬 원인을 제공했을지도 모르는 그를 원망하는 대신 살리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들의 고결함은 그의 옹졸하고 눈먼 증오와 완전히 대비되었습니다. 차, 대기시켜 당장, 도연이 소리치며 휠체어를 몰고 문으로 돌진했습니다. 회장님 어디 가시려고요? 아직 비가. 최 집사가 놀라 뒤따라갔습니다. 찾아야 해, 데려와야 해. 안 그러면 평생 후회할 거야. 고급 승용차가 저택 문을 박차고 나가 하얀 빗줄기를 갈랐습니다. 도현은 뒷좌석에 앉아 낡은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 두 모녀의 행방을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해운대 근처 여관 다 뒤져, 터미널 기차역 부산 전체를 다 뒤지라고.
하지만 넓은 부산에서 돈 한 푼 없는 두 여자를 어디서 찾습니까? 그날 하루 종일 도연은 미친 듯이 찾아다녔습니다. 좁은 골목, 길거리 식당 하나하나를요. 그는 창문을 내리고 얼굴에 비를 맞아가며 행인들을 살폈습니다. 저녁이 되어 희망이 사라질 즈음 전화가 울렸습니다. 고용한 사립 탐정이었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교회의 작은 자선 진료소에 있습니다. 따님이 열이 심한 것 같습니다. 당장 그리로 가. 차가 급커브를 틀어 화살처럼 날아갔습니다. 도현이 도착했을 때 눈앞의 광경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낡고 벽지가 벗겨진 곰팡내 나는 진료소였습니다. 구석에 놓인 철제 침대에 수민이 고열로 얼굴이 빨개진 채 누워 있었습니다. 지민 씨는 옆에 앉아 딸의 손을 잡고 있었고 눈은 울어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도현이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소리에 지민 씨가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도현을 보자 그녀는 기겁하며 일어나 뒷걸음질쳐 딸을 가렸습니다. 맹수를 본 듯한 공포에 질린 눈빛이었습니다. 회장님, 또 뭘 원하세요? 우린 떠났잖아요. 제발 애는 놔주세요. 아파요. 도연은 그 고생에 찌든 여인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휠체어를 굴려 다가갔습니다. 그는 침대 난간을 잡고 온 힘을 다해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민 씨와 간호사들이 놀라서 지켜보는 가운데 오만했던 이도현 회장이 차가운 타일 바닥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뭐 하시는 겁니까? 지민 씨가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연이 고개를 숙였고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진실을 알았습니다. 동생분에 대해서요. 트럭에 대해서요. 그분도 피해자였는데 그리고 전 쓰레기였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자 퀭한 얼굴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민 씨, 제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속죄할 기회를 주십시오. 고용인에게 적선하는 주인이 아니라 빚진 사람으로서요. 지민 씨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자기 발 아래 무릎 꿇은 권력자를 보고 사경을 헤매는 딸을 보았습니다. 그녀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억눌러 왔던 서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일어나세요. 이러지 마세요. 그녀가 도현을 부축했습니다. 우린 원망 안 해요. 수민이는 한 번도 회장님 원망한 적 없어요. 헛소리 하면서도 회장님 이름 부르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 도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지민 모녀를 다시 저택으로 데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하인방이 아니라 가장 좋은 손님방이었습니다. 최고의 주치의가 와서 수민을 돌봤습니다. 이틀 만에 수민이 깨어났을 때 처음 본 사람은 침대 곁에 앉아 서툴게 사과를 깎고 있는 도현이었습니다. 아저씨, 그녀가 힘없이 불렀습니다. 도현이 놀라 사과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깼니? 너 때문에 10년 감수했다. 여기 어디예요, 엄마는요? 집이야, 우리 집. 도현이 인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엄마는 옆방에서 주무셔 너무 피곤해 하셔서. 걱정 마라. 이제 아무도 너 안 쫓아내. 약속하마. 수미는 그를 보다가 자신의 손을 꽉 잡은 그의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따뜻함과 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저 믿으시는 거예요? 믿는다. 전적으로 믿어. 이제부터 넌 내 은인이고 내 딸이다. 6개월 후 해운대 저택은 완전히 다시 태어났습니다.
황폐했던 정원은 이제 도현의 아내가 가장 좋아했던 장미꽃으로 가득 찼습니다. 녹슨 그네는 새하얗게 다시 칠해졌습니다. 가장 기적적인 것은 푸른 잔디밭 위를 걷고 있는 중년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옆에는 젊은 아가씨가 환호하며 응원하고 있었죠. 도현은 다시 걷게 되었습니다. 비록 약간 절뚝거리고 멀리 갈 때는 지팡이가 필요하지만 그에게 그것은 자유의 걸음이었습니다. 악당즈 정 여사는 그날 밤 즉시 해고되었습니다. 도현은 오래 일한 정을 생각해 법적 처벌은 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영원히 해운대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강호건설에 대해서는 도현이 회복하고 경영권에 복귀한 후 은밀하게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법적 공방이 벌어졌고 옛 사고의 재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정의는 늦게 도착했지만 결국 실현되었습니다. 장막 뒤에 숨어 있던 악인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복수보다 중요한 것은 용서와 치유였습니다. 아내와 딸 예은의 오주기 기일. 도현, 지민, 수민은 함께 묘지를 찾았습니다. 도현은 처자식의 묘 앞에서 더 이상 비통하게 울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하얀 장미 꽃다발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예은아, 나 왔어. 올해는 혼자가 아니야. 특별한 친구 2명을 소개해 줄게. 그는 지민과 수민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쪽은 지민 씨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따뜻한 밥을 해준 사람이야. 그리고 이쪽은 수민이 지옥에서 나를 끌어올린 고집쟁이 아가씨지. 이 사람들 덕분에 내가 오늘 여기에 서 있어. 솔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도현은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하늘에서 민지와 예은이 웃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빠, 수민이 불렀습니다. 도현이 돌아봤습니다. 오늘 의대 구경시켜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저 합격 통지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도현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수민이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우수한 성적으로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에 수석 합격했습니다. 그래 가자. 미래의 의사 선생님. 도현이 웃으며 양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일단 밥부터 먹자. 지민 엄마가 오늘 갈비찜 해준대. 세 사람은 서로 손을 잡고 언덕을 내려갔고 찬란한 노을 아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사랑과 이해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이 과거의 조각들로부터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인생은 참 기묘합니다. 때로 재앙이 닥쳐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앗아갑니다. 우리는 쓰러지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보세요. 절망의 끝에서도 언제나 깨어나길 기다리는 생명의 씨앗이 있습니다. 죽은 줄 알았지만 강한 믿음으로 되살아난 이도현의 다리처럼요. 살인자의 딸이라는 멍에를 썼지만 선한 손으로 원수를 구원한 수민처럼요.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를 대하는 태도 속에 있습니다. 약간의 관용, 약간의 인내, 그리고 아주 많은 사랑. 혹시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예전의 도연처럼 막막함을 느끼신다면 부디 섣불리 포기하지 마세요. 창문을 열고 방 안에 햇살을 들이세요. 자신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스스로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세요. 어쩌면 인생의 다음 모퉁이에서 당신만의 수민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년 아저씨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고 감동적이었다면 채널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또 다른 감동적인 인생 이야기를 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가족과 함께 평안하고 행복한 삶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